예,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5주가 됐네요. 5주 1강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5주 강의 들어갑니다. 자, 투자 파트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하고요. 64페이지 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지렛대 효과, 수익성 분석,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위험의 처리 방법을 이제 새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했죠. 그래서 여기가 위험의 처리 방법입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 그래서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뭐 위험의 전가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자, 위험의 회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시키는 게 위험한 것은 제외시키는 게 위험의 회피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수적 예측 방법. 제일 잘 나오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끊어서 갔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민감도, 가문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얘는 위험의 통제라고 합니다. 위험을 통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클수록, 자,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도 높아지죠. 높은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상승시킨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보수적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은요 비관적인 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비용은 높을 것이다. 투자를 거의 이제 회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 다음에 지출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가급적 장래 수익을 낮게 보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최소화시킴으로써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건데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자,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키고요. 자, 얘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떴습니까? 나중에 기본서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참 중요해서 민감도 분석은 따로 봅니다. 자, 위험의 통제인데요. 민감도, 가문도라고 하는데 얘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원들은 민감도 분석을 가장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투입 요소예요. 투입 요소가 이제 위험 요소를 찔러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찔러봐서 산출 결과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저번 주에 배웠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기대 수익률에 대한 변동을 봅니다. 수익률의 변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A 대안이 있어요. 그럼 A 대안을 투자할 때 만약에 우리가 위험을 찔러봐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1% 상승할 수 있고 영업경비가 1% 상승했다. 그럼 수익률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하락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이 1% 늘어났더니 수익률이 1%밖에 반응 안 했다. 자기에 대한 반응, 탄력성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유사하죠. 1% 반응했는데 만약에 20%가 반응됐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업경비가 민감도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위험 요소죠. 그럼 이거를 미리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독립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영업비, 공실률, 독립 변수가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순영가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 좀 전에 기대 수익률이었죠. 저랑 내기하실래요? 내부죠.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그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변동률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겠죠.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여기가 특강을 하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다가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하품을 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앞사람을 쳐요. 겸미하게. 근데 작을 좀만 줬는데 옆에 있는 분은 죄송해요. 조용히 수업 시간에 지장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민감도가 작으니까 안 위험해요. 근데 앞에 분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요? 좀 나요. 좀 쳤는데 왜 그래요? 그럼 막 거품을 봅니다. 수업에 지장이 있죠. 위험해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독립 변수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관리 정책, 특히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잖아요. 평가사를 또 요인을 알고 있으면 개발할 때 신경 쓰는 관리할 때 반영하면서 정책 평가에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한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의 통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분산 모형.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갈 거냐면, 자, 일단은 이제 위험의 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64페이지 평균 분산 모형입니다. 자, 평균 분산 모형으로 갈게요. 자, 평균 분산 모형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결정법 이렇게 하고 또 지배의 원리 또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모형했으니까 제목대로 갈게요. 그럼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입니다. 그럼 얘가 수익이고 우리가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라는 자체를 정확하게 왜 그러냐를 이제 알아두시려면 용어 정리로 먼저 갈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의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과 위험을 분석을 한다. 그럼 수익은 장래 수익이고요. 장래 수익은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따져요.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따르겠고요. 그 다음에 장래는 기대값입니다. 기대치. 기대값. 기대치입니다. 근데 기대값이 앞쪽에서 실현된 값보다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다 그랬죠. 그 변동 가능성이 위험해요. 변동 가능성이 위험이다. 수익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앞쪽에서 아직은 계산 방식 안 했지만은 각각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순영업소득의 확률이라는 게 있으면 곱해서 더해줘서 가중평균 한다 그랬죠. 평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을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구하죠. 그래서 기대치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평균이 너무 벗어났어요. 평균이로부터 달라지는 이 평균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벗어난 차가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앞쪽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인데요. 자, 평균에서 너무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야, 니네들 왜 우리 반 석차가 전국 평균보다 왜 이렇게 편차가 벌어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편차가 벗어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요. 분산은 위험을 얘기한다. 그렇게 가져가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니까 들어가보죠. 자, 평균 분산 모형은 투자 대안의 위험이 동일할 경우. 자, 위험이 동일할 때는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하는 거 당연하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는 위험이 낮은 거. 평균 분산 모형에 있어서 특정 투자 대안의
제가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 크거나 작은 경우는 적절한 투자에 대한 선택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모형이 오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변이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이계수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상대 위험 계수를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A와 B가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개념이죠.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위에는 이제 분산, 위험입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되고요. 분산은 낮아야 좋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B가 수익률이 같대요. 10% 같다면 만약에 분산은 위험이 B가 더 크대요. 그럼 A가 5고 B가 7이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그럼 A가 B를 지배해서 지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는 A가 B보다 수익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위험이 같대요. 그럼 당연히 자, 어떻습니까? A를 또 선택하겠죠. B를 지배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A 대안이 B보다 수익도 크고 자, B가 더 위험도 크다는 것은 얘가 더 7이죠. 그럼 얘는 수익도 크고 위험도 낮으니까 A를 선택하죠. 그러나 자, A가 B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다. 그러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균 분산법의 오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이계수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수익률이 같다. 그럼 수익률이 10%, 5% 같다면 10% 같다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절대적인 위험의 측정이에요. 수익률이 같을 땐 위험이 낮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이 수익률도 크고 자, 우리가 5%니까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크다면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인 이 변수, 상대적인 위험 계수로 우리가 분산 계수라고 하는데 보통 변이 계수라고 나와요. 그 변이 계수는 상대적인 측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 계수는 낮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변은 이제 용변, 이게 좀 더럽죠. 그러니까 좀 이게 이건 위험하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거니까 위험을 나타내는 거니까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분산이 올라가요.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나눕니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평균 기대 수익률당 위험에 대한 측정이에요. 분모당 분자 낮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 나누어서 변이계수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인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변이계수가 작아야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셔서 포트폴리오의 의의가 있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효율적 전선과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가겠는데 자,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자체를 우리가 재밌게 한번 풀어갈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이게 이 부동산에서 발전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체가 갑돌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럼 A, B, C, D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집중 투자하면 안 돼요. 딴 거를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죠. 얘도 위험의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효과입니다. 분산 투자.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되죠. 분산 효과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민할 문제죠.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는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자, 구성자산수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수를 얘기해요.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더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밌게 간다면 우리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요. 그럼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게 되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으로 짱 박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어떻습니까? 도둑놈들은 시간적 제한이 있죠. 10시에 출근해서 이제 12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만 원짜리, 이 1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한 장을 이렇게 훔쳐가요. 근데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10장을 나누게 되면요. 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만 원짜리를 100장을 깔아놓게 되면은 훔쳐가기가 힘들죠. 구성산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위험은 다 줄이지 않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을 우리가 요거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경기가 변동한다든지 뭐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근데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하림에 닭 만드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조류독감 때문에 여기 주가가 떨어졌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샀으면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죠. 자,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총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따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일단 책은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계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분산 투자만 잘하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요령을 간다면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체계적 그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비체계적은 듬성듬성 되어 있는 그물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은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른 물고기는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다,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계적 위험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합니다.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피할 수, 우리가 무위험률은 이제 시간의 대가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위험할증률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라고 봤어요. 그럼 위험할증률이 클수록 위험은 우리가 시간의 대가가 아니라 위험의 대가예요. 그럼 아까 제가 그 전주에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위험률이 2%인데 할증률이 2% 더한다. 그럼 2%를 가산했기 때문에 야, 너 내가 2%만큼 할증을 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 상쇄됐다는 얘기를 썼었죠. 비례된다는 것은 그때 위험은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과 비교를 한 거죠. 비체계적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로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본다면 상관계수를 봅니다. 자,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면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크를 나타내는 계수화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자산이 같은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이 되는 게 있어요. 성격이 비슷할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해서 닭 만드는 데 투자했는데 조류독감이 터져서 주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 커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얘가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다고 봐봐요. 자, 뭐 내내치킨, 교촌, BBQ.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류독감이 터졌는데 닭 먹고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좋다는 같은 방향은 플러스고 상관계수가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학교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산과 우비는 성격이 비슷해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리는데 안 오면 안 팔립니다. 근데 우산과 집시는 반대니까 낫다는 얘기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좋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일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놈이 2명이 도망갑니다. 양갈래길이 있어요. 그럼 경찰관이 쫓아온다면 양갈래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어머 놓칠 수 있죠. 한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 좋다. 그 다음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 개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 여러분이 경찰관들이 와갖고 여기 사건에 상관이 있으세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상관 개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자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가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러스 1이면 안 됩니다. 플러스 0.999는 가능하죠. 0도 분산 효과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우리가 10% 완전히 동일 방향일 때는 플러스 1일 때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10%가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다면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됩니다. 완전히 제거.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좋은 거죠. 플러스 1일 때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염리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의의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 세 번째 분산 투자라는 게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자,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개별 자산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서로 상쇄돼서 제거돼서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이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이 희생 없이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고 하죠. 분산 효과 동그라미. 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통계적으로 0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반면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 방향 및 변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까지 사이에 있죠. 두 자산 간의 수익률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위험 분산 효과가 작다랬어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일 때가 분산 효과가 크죠. 그러면 이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제거 효과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제 네 번째 효율적 전선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림이 이제 밑에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서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뭐 위험입니다. 자, 아까 평균분산 결정법의 변이계수가 나왔듯이 평균분산 결정법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효율적 전선이 탄생이 돼요. 자, 그래서 수익률은 높아졌습니다. 10, 20, 30, 40. 위험은 낮아야 되죠. 10, 20, 30, 40으로 온다면 자, 이렇게 좌표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걸 다 처먹으면 안 돼요. 골라 먹어야지. 배탈 납니다. 그래서 잘 골라 먹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골라 먹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면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수익률이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하죠. 그럼 A가 얘네들 지배해요. 여기도 수익이 같은데 위험이 낮으니까 B가 얘네들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봤을 때 C하고 E는 수익이 같은데 위험이 낮은 C고요. 여기는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높은 D를 선택하죠. 얘네들 다 지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하나하나가 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들이 뭐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균이고 아까 여기가 분산이라면 평균이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집합시켰어요. 자, 이걸 집합하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우상향하는 거죠. 자, 우상향한다는 자체는 수익과 위험이 상세, 비례관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이상적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이 동일할 경우는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합니다. 투자를.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는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를 선택하죠. 이와 같이 원리로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이 밑에를 지배한다 해서 지배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에 연결하는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겠죠.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요.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자, 이 효율적 전선하고 이것도 이제 26회 때 나왔었는데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에 대한 그 효용 곡선이거든요. 차별 없는 곡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라고 나옵니다. 접하는 점이 최적이라는 얘기죠. 교차점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밑에 보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는 곡선이에요. 어디나 찍어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별 없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에서 찍든 다 차별 없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죠. 투자자의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성이 접점이라는 A, B가 최적이 돼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기울기가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기울기가 더 급하고 공격적인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적이 되려면 그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효율적 전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면 아래로 볼록해요. 위험 회피적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는 투자자의 형태가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A와 B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A가 보수적이고 갑돌이가 을돌이가 좀 공격적이다. 자, 미리 갈게요.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나오니까 자, 이런 애들은 위로 볼록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태도 방식이 위험 추구야 위험 회피형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위험 추구가 아니라 위험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그래서 회피형 또는 혐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위험을 우리가 싫어하다 보니까 위험에다 혓바닥을 내밀죠. 이렇게 렐롱.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교차점 하면 안 돼요. 접하는 점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동일 위험에서 얘가 이렇게 완만하다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해요. 그죠? 그러면 위험할 종류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인 애가 기울기가 더 가파라요. 얘가 더 완만하고 나중에 또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초보 운전들이 타게 되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경직돼 있죠. 보수적이고 조금 약간 공격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타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고 그냥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투자 결정의 준거 기준은 제가 1번, 2번 했는데 순효과와 수익성 지수는 아직 안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투자 결정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결정에 우리가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낸 투자는 현재 시점이에요. 근데 수익은 미래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의 10만 원과 내일의 10만 원 금액은 동일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샀는데 지금 10만 원 줄까요? 1년 있다가 10만 원 줄까요? 당연히 지금 1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럼 1년 있다가는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값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은 미래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출하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화폐 시장 가치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포트폴리오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배정을 합니다. 출제원들이.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알아야 투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의 계수들은 우리가 수학하는 애들한테 따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화폐의 시간적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자,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1억 1천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금액이 커지니까 100만 원으로 갑시다. 자, 지금 내가 낸 것이 현재 가치고요. 1년 후의 가치가 미래 가치라고 한번 봐봐요. 미래 가치가. 그럼 내 돈 낸 게 100만 원이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표현합니다. 현가. 줄여서 표현을 하죠. 현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내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미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110만 원이 됐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요 현재 가치를 우리가 보고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프리젠트 밸류, 이걸 퓨처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 이자율을 따졌죠. 이걸 곱해서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1을 곱했거든요. 이게 곱해주는 계수예요. 근데 이제 110만 원을 100만 원 할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할인율을 씁니다. 10%를 할인을 하게 되면 다시 1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을 하니까 여기 할증이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바꿔지는 6가지 계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6가지 계수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정 금액의 자본환원 계수를 곱해서 계수들이죠. 6가지.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 바꾸는 3가지 가치가 있고, 계수가 있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6가지 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가 계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면 현가 계수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어 정리를 아신다면, 자, 일시불이라는 건 딱 한 번만 지불하는 거죠.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여러 번 지급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계수가 이제 역수관계까지도 있다라는 자체를 이제 가져가시는데, 자, 가볼게요. 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입니다. 전체를 본다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본다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칠판을 넓게 잡고, 그러면 미래 가치부터 가볼게요. 자, 미래 가치로 간다면, 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돈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은 지금 현재 일시불이죠. 한 번이니까. 일시불을 지금 110만 원으로 바꿨어요. 미래 가치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곱했잖아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로 바꾼 거죠. 그럼 여기 곱해지는 계수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그래요. 곱해줬죠. 이걸 내가 계수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1을 곱하고 n승이라는 얘기예요. 1년이니까 1승이라는 거죠. 만약에 2년이면 2승, 복리 계산입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 탄생이 되는데, 자, 얘는 1 플러스 r이 2자율이 돼요. n승이 연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래 가치로 바꾼 거고요.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 계수는, 자, 일단은 110만 원을 현재 가치 100만 원으로 돌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래의 일시불인 100만 원을 현재 100만 원으로 돌려보자. 그러면 1.1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눠지게 돼서 역수관계가 돼버려요. 그럼 이걸 고쳐보면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한 게 되죠. 이 계수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바꾼 것은요. 자, 우리가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때 곱해주는 수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얘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 현가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끼리는 역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가 식으로 본다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역수라는 얘기예요. 자, 역수라는 것은 얘가 만약에 5다. 그럼 1이 생략됐죠. 그럼 5분의 1이 되죠. 역수끼리 곱하면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식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 방식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탄생하는 거죠. 미래 가치 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탄생합니다. 자, 미래 가치를 줄여서 좀 전에 제가 내가라고 했죠. 자, 그럼 불러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 탄생하겠죠. 자, 이렇게 염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이제 탄생이 되죠. 일시불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가 이제 나옵니다.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자,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제가 현가라고 했죠. 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니까, 자,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역수관계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시불이 생략돼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계수와 현가계수가 역수다라는 것은 일시불이 생략됐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거기 식이 있지만, 자, 요거는 이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n승이 나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 타는 게 아니라 연금 타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연금입니다. 3년 후에 10% 이자로 적립해서 받겠대요. 그러면 매년 받는 게 아니라 땡겨서 받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받겠다는 거죠.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러면은 연금에다가 당연히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합니다. 미래가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 있다가 여직원이 지금 이 연금에 대한 건 알고 있죠. 연금의 미래가치를 몰라요. 이걸 계산해 줘야 되죠. 근데 밑에 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편법이 있어요. 야매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시불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을 마이너스 1로 해서 R로 나누고 감칙계수의 역수인데요. 이건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역수관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역수관계와 바로 요게 역수관계가 감칙계수입니다. 감칙계수. 그래서 감칙계수는 역수가 돼요.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라는 것은 얘와 역수가 된다는 건 아까 연금의 미래가치는 연금을 알고 3년 후에 연금 미래가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순이가 시집 가려고 적금액을 듣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요번에 26개 때 나왔어요. 적금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면 감칙계수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적금액을 구할 때 감칙계수를 곱합니다. 감칙계수를 곱하면 자, 우리가 매기간 연금 불입액이 나와요. 얼마씩 불입할지.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매년 얼마씩 연금을 타는 건 아는데 3년 후에 연금 미래가치를 모르는 거고요. 얘는 우리 3년 후에 받을 금액은 알지만 연금을 얼마씩 불입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죠? 역수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요번에 26회 때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마련하기 위해서 다 미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 모으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모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또 마련하기 위해가 있거든요. 마련하기 위해. 자, 이것도 이제 미음이 들어가죠. 물론 뭐 다른 것이 표현될 수 있지만 모으기가 나왔어요. 모으기.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감칙계수라는 것은 미래가치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적금액을 만드는 겁니다. 매기간 연금을 불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칙계수를 써요. 역수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남았는데 연금의 미래가치가 있으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죠. 현재가치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요, 6가지 계수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저당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우리가 원리금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원리금을 산정하는 계수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평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라는 자체는 감칙계수랑은 건 틀려요. 자, 일단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냐? 자, 을이라는 애가 서울시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1,000만 원씩 3년 후에 타는데 얘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땡겨서 받고 1,000만 원을 매년 받는 게 아니라 땡겨서 받고 싶어요. 그럼 연금은 아는데 연금의 현재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는 게 뭐니?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하셔야 돼요. 현가계수.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는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래는 지금 빨리 현재에 가서 퇴직하는 순간에 1,000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3년 있다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할인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여직원이 연금을 안다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줘야 돼요. 물론 연금 현재 가치 수식이 있지만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보통 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당상수라는 게 중요한데 저당상수는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융자액은 알고 있어요.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를 이용합니다. 이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감칙계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지만 얘는 1억을 차입했습니다. 차입해서 빌렸을 때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갚아 나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둘 다 역수 관계라고 하는데 왜 역수냐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냐면, 자 어떻습니까? 얘는 이 원리금이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러면 뭐 10년 동안 계속 연금을 갚아 나가서 저당상수는 갚아 나가는 건데, 자 이 연금을 땡겨서 갚아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1억이다. 그럼 1억을 갚아버리니까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역수관계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역수관계. 그 역수관계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일시불끼리 역수인데 연금끼리는 역수가 아닙니다. 감채임계수 저당상수가 역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감채임계수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미래가치가 나와 있는데 감채임계수는 미래가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가치가 나오는데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편법으로 가시냐면, 자, 입문과정에서 야매와 기본강의 야매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금 과정은 가장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미래가치는 미음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감채기금 미음. 자, 미래는 깜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한다는 것은 깜깜하다. 그래서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가 역수죠. 미래가치니까. 근데 저당상수는 미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가치는 우습게도 이응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상수, 그러면 현재가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일시불끼리는 역수입니다. 근데 연금끼리는 역수가 절대 아니에요. 감채임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역수인데,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는 현재가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감채임계수와 저당상수를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바꿀 거란 말입니다. 자, 깜깜하다. 미래가 깜깜하죠. 모으는 자체가. 그래서 감채임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래가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이렇게 모으는 인생을 가야 되죠. 우리가 적공을 드는 인생. 이 저당상수 인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자꾸 축적이 돼야 되니까 모아야 되니까 감채임계수는 우리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모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미음 들어가죠. 빌렸을 때는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래가치다. 미음 들어가니까. 근데 저당상수는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현재가치다. 저당상수는 이응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시불끼리 역수니까 일시불이 생략될 수 있다. 내가계수와 한가계수가 역수고 연금은 절대 역수관계가 아니다. 그럼 감채임계수는 미음이 들어가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고, 저당상수는 이응이 들어가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역수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그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